다음은 그 조성열 박사님께서 북한 제8차 당대회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모전례연구원 자문연구원의 조성열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끝난 제8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남북 관계를 바라볼 때 2017년의 시점입니다. 2017년 이전의 북한과 2017년 이후의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반적인 세력 균형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2017년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했고 또 수소폭탄도 실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줄곧 유지해왔던 경제 및 핵무력 병진 노선을 이제 종료하고 새로운 경제 총력 노선을 채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태도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부시 행정부 8년,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미 행정부는 은근한 무시,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은 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다만 확산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신경을 썼는데요. 하지만 2017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직접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입장과 달리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고요.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1월 19일 날 있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제 북핵 문제가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2009년부터 16년까지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더 이상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북한의 핵 능력과 지금의 핵 능력은 전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북한의 태도도 바뀌었는데요. 신년사를 보면은 북한이 세계 공인의 전략 국가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 당대회에서도 전략적 지위를 확대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밥 우드워드의 경로라는 책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친서를 공개했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와 미래 한국군은 북한의 적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남쪽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이제 좀 교만해졌다고 할까요? 우위에 선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의 입장을 보면은 김일성 주석의 정치사상 강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 강국.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이 경제 강국 건설이었습니다. 인민 생활의 향상과 경제 강국의 건설이었는데 실제 이제 그 핵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추구했던 군사 강국과 자신이 내건 경제 강국의 어떤 과도기를 설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3년에 채택된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경제 총력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에 작년 10월 10일 열병식이라든지 또 금년 당대회에서의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보고 북한이 다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북한은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정치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의 토대 위에 경제 강국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핵무력 건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 총 노선은 일심단결, 불패의 굴력, 새세계 산업혁명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고요. 다만 지금 이제 경제 강국 건설을 내세웠지만 이 부분들이 자신들이 의도했던 북미 협상이 좌절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당대를 개최된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김정은의 집권 시기를 세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선군 정찰에서 군 최고사령을 추대됐습니다. 바로 올해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사령을 추대된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이후에 당직인 당 제1비서
그리고 국가직인 국방위 제1위원장, 국무위원장을 해서 이번 당대에서 다시 총비서의 이름으로 올랐습니다. 제1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은 통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기라고 볼 수 있고요. 2016년 5월 6일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열어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개막됐다고 하지만 초기에는 국가핵무력 완성에 주력을 했고 2018년부터는 남북 대화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로도 이어졌죠. 그래서 핵 없는 개발도상국의 길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다시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길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시대가 본격 개방을 했지만 상당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금년 1월 5일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시대의 도약기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노선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제 8차 당대회는 지난 8월 19일 당 전원회의에서 예고를 했고요. 여기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한 지난 10월 10일 열병시 연설에서도 이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노고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하면서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내세웠던 목표들이 장기적인 제재와 비상방역, 자연재해 3중고로 인해서 실제 실현되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이번에 이제 8차 당대회를 열어서 부흥번영의 실현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5일서부터 8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하지만 실제 이제 북한이 보여준 것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군사 노선이고요. 두 번째는 대남 대외 노선입니다. 세 번째가 경제 노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경제 노선인데요.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 국방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가 핵무력 건설의 대업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2019년 5월서부터 작년 3월까지는 이른바 전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술무기 4종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 10월 10일 열병식과 금년 1월 14일 열병식을 통해서 각종 신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배합하는 전술을 완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괌까지 도달하는 거부적 억제 능력과 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응징적 억제 능력을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과거에는 이른바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업청화 보고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책임적인 핵보유기라고 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핵무기를 그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남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선제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북한의 핵 전략은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증 보복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것은 필요에 따라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비대칭 확전 전략 또는 확증 보복 플러스 전략으로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남미 외교 노선을 보면요.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으로서 근본 문제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방역협력이라든지 인도 지원이라든지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거라고 해서 단호하게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장비 반입이나 한미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면 조건부로 3년 전에 봄날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취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당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북한의 경우는 누가 집권하든 간에 미국의 대북작전 정책은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먼저 당대회를 열어서 자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표현을 앞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지켜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 관계처럼 대미 관계에서도 적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조건부로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당대에서뿐만 아니라 작년 7월 10일 김여정이 70 담화를 통해서도 이 조건부 협상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외 관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선처적인 과제로 얘기하면서 북과 중은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전략적 의사소통 및 상호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5년 전에 있었던 7차 당대에서 중국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서 사회주의 배신자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옛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그리고 현재까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쿠바와의 관계 증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부분입니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해서 지난 5년의 경제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요. 새로운 개혁을 얘기했는데 새로운 개혁의 내용은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인데 새로운 비전을 내놓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기존 계획을 보완 정비 전략이라는 용어를 써서 실제로 지난 5년간의 실패된 정책을 일부 보완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내용을 내놓은 걸 보면은 5개년 전략이라기보다는 우선 초점 맞춘 부분은 지난 5년간의 정책의 실패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 7차 당대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자라고 해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대남관계, 대미관계의 불투명성과 유동성을 얘기했고요. 어느 때보다도 대중관계의 의존성이 두드러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인 그 당대 평가해 본다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대화, 조건부 협상을 얘기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출구 전략의 쟁점은 방역의 향배, 그다음에 제재 완화의 향배에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제7차 당대와 제8차 당대를 비교했는데 선제액 불사용에서 선제액 불남용으로 나왔고요. 5년 전만 해도 미국에 대해서 자유주와 위협의 주타격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최대의 주적에서 좀 더 한 단계를 높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배신자에서 하나의 운명이라는 말을 썼고요. 특히 이제 일부 그 표현에서 우리 국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5년 전만 해도 자주적 통일을 위한 통일 방략을 얘기하면서 연방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남쪽의 수습 통일을 기도한다면 통일 대전도 불사하겠다고 해서 비평화적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표현을 보면은 당 규약에 나온 겁니다만 국방력에 의거해 하나의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력을 공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국 통일에 강조될 경우는 북한이 이른바 적화 통일 기도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일부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한반도 평화 보장을 무력에 의해서 뒷받침하겠다는 얘기여서 투코리아 이 투코리아의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우리가 출구 전략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문제와 제재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올 상반기에서 올 하반기 전반까지는 이 지금 코로나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도 11월 달이나 돼야 이른바 집단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취해왔던 국경 폐쇄를 계속하고 자력갱생의 토대를 구축하고 또 시장 통제를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이 코로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서 개별 관광 재개에 대비한 원산 갈마지구에 대한 완공 문제,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지에 대한 본격적인 착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2단계는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급이 확대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하지만 북미 대화는 초기 단계에 머무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재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중 교역이 올 연말쯤에 재개되고 개별 관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있기 전에 중국 관광객이 2019년도에 20만 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관광 인프라를 더욱 구축을 해서 50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지연과 양덕온천, 원상알마를 통해서 본격적인 외화수를 늘려서 소재 부품이나 중간재 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론 속에서 화학 분야와 금속 분야의 국산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은 빠르면 올 하반기 후반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남측에 대해서는 아마 시범 사업 차원에서 개별 강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출구 단계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치가 돼서 백신이 이제 보편화되고 다만 이제 북미 대화는 2단계에서 대화가 진행이 돼서 부분적인 잠정 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협상을 모델로 삼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3년 8월서부터 이란 핵 합의가 시도가 돼서 약 1년 10개월인 2015년 7월 달에 이란 핵 합의 JCPOA가 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 본다면 올 상반기 내지 하반기부터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후반 아니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잠정 타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에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직전에 북미 간의 잠정 합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의 잠정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북미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일부 남북 경협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관광이 본격화되고 남북 철도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북한 방문 금지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러면 북한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하는 바는 핵을 가진 개발도상국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보면은 핵 생산 시설을 모두 폐기하지만 제재를 부분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포기에 대해서는 일체 협상에 포함시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핵무기 부분에서는 최대한 더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권이 4년마다 바뀌고 또 우리 정부도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런 어떤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포괄적 핵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설사 단계적인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쉽게 제재를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 북한에 예상되는 가능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난비행인데요. 핵을 가진 불량국가로 남으면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또 추가 제재가 되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착륙입니다. 경착륙은 추가 제재가 있으면서 결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형태인데 비상사태나 급변사태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까지 실패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이 연착륙입니다. 핵 없는 개발도상국의 길을 가도록 권유하는데 설사 북한이 핵을 포기 카드를 이용해서 개발도상에 가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자유주의 정상국가로 갈 가능성보다는 사유주의 정상국가, 이른바 단국가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의존형 경제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세 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한미 군사연습 3월달과 8월달에 있고 재보궐선거가 4월 7일날 시작이 되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 상당한 어떤 그 선거 국면으로 오게 되면은 저는 재보궐선거 이전까지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쉽게 새로운 어떤 그 남북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총사령관 추대 1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주요 쟁점은 북한은 대남 적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6월 4일 대남 적대 정책을 표방했고 6월 13일 담화에서 남북 공동연락사 모습을 폭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월 9일과 6월 16일 통신연락선이 차단되고 공동연락선이 폭파된 상태에서 단지
김정은 위원장의 6.23 조치로 보류가 됐을 뿐이지 이런 적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근본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비본질 문제라고 해서 이걸 거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비본질 문제만 다루는 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군사 문제와 비본질 문제를 같이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받아들인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김영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연습이 아마 이번 봄에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북미 대화의 문제에서도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적대정책의 내용이 종전선언입니다. 다만 이 종전선언 카드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랑 논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돼서는 적대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제 백지 상태 다시 논의했던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1년 이전에 북한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안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 교환이 필요합니다. 다만 안보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연성안보와 군사위협의 해소라는 경성안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평화 만들기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평화 지키기, 그래서 2018년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는, 복원해내는 것이 우선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안전 불안전 역설이라고 해서 북한이 일단 비핵화 협상이 되더라도 상당한 어떤 재래식 위협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